지금부터는 지금 제시되어 있는 교권 회복을 위한 대책의 실효성 한번 짚어보고 앞으로 어떤 제안이나 결정이 필요한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원의 교육 활동 침해에 대응하는 교육보호위원회가 지난해에는 4,000건 넘게 개최가 됐다고 합니다. 먼저 현장에 계신 우리 김 선생님 보시기에 교보위가 제대로 작동했다고 보십니까?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이제 다룬다. 이게 사실은 예방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계속 이제 꾸준히 이제 증가 추세가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교보위가 좀 서글프게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뭐 장점이 이제 어쨌든 그 학교에서 있던 사안들이 이제 지역교육청으로 이제 이관되었기 때문에 뭐 전문성이 어느 정도 향상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고 또 업무 측면에서 이제 학교 업무의 감소 이런 이제 효과도 좀 있다고는 보입니다만. 근데 저희가 이제 몇 가지 문제점을 좀 이제 짚어볼 수 있는 것이 이 교권보호위원회 이제 위원 구성들이 사실 이제 법상으로는 이제 교원, 학부모, 법조인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국적으로 대부분은 사실 의외로 괜찮은 편입니다. 교사들의 참여율이. 그런데 전국적으로는 그 교원위원회 비율이 7%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46% 정도 되는 이제 지역의 교권보호위원회는 아예 교원위원이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이제 이 교사들의 권한을 이제 보호해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위원회라면은 그 현장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교사들의 참여들이 좀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좀 이제 배제되어 있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계속 꾸준히 이제 문제 제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정의 그 대상이 학생 학부모에만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실제 저희한테 이렇게 들어오는 교권 상담 전화들은 그 이제 학교장, 이제 관리자에 의한 갑질이나 이제 괴롭힘 이런 것들도 많이 있는데 이거는 여기 대상이 아니에요. 이거는 뭐 고충 심사나 이런 걸로 이제 알아보라고 하는데 이거는 사실 그 인용률도 굉장히 좀 낮은 편이고요. 거기다가 뭐 갑질이나 이런 것들은 교사들 같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어떤 법률의 보호를 받기보다는 이제 교육청에서 이제 제시하고 있는 가이드라인 정도로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학교 관리자나 혹은 이제 그 교육행정기관으로부터 받게 되는 이 교육활동의 침해들은 교권보호위원회에서 다루고 있지 않고 이 교권 침해의 통계에서도 이제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좀 많이 좀 드러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 교수님은 교육보호위원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실제로 지금 작동하기 시작했다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교사들이 어떤 침해 상황을 이제 숨기지 않고 드러내기 시작하셨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4,000건이 넘는 접수 건수가 이제는 교사들도 나는 혼자 참지 않는다. 이제 이러한 법적인 제도 속에서 나를 좀 보호받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신호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학생 지도에 실패한 건 내 책임이다. 나는 교사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감내하고 그냥 교육자로서 지내겠다는 이런 정서적인 측면도 많기 때문에 4,000건밖에 안 됐다고 해석이 또 가능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뜻은 뭐냐면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만 여전히 이것들을 활용하지 않는 그런 측면도 있을 수도 있다. 꼭 이런 것처럼요. 소화기가 벽에 있는데 실제 불이 났는데 소화기가 작동이 안 되든지 활용하지 않던지 이런 꼴이 지금 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양면을 다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서희초 사건 이후에 교권보호 촉구하는 교사들이 대규모 집회를 한 지 2년 지났는데요. 이후에 정부가 이른바 교권보호법을 마련했습니다. 교수님 보시기에는 실효성이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상당 부분 생활지도나 또 교육활동 범위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강화가 되었고 앞전에 어떤 룰이나 이런 부분 말씀드렸는데 상당 부분 이전보다는 또 강력하면서도 명확한 어떤 룰들이 이런 교권 5법을 통해서 마련된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법은 생겼는데 금방 우리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교실은 그대로인 것 같아요. 법은 생겼는데 꼭 그 소화전은 설치가 됐는데 정작 그 물은 잘 안 나오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 선생님들이 꽤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권 보호법이 실제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거는 선생님들이 어떻게 이것들에 대해서 인식하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 법을 활용 또는 적용하느냐 이 문제에 달려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교권보호법 어떻게 평가되고 있습니까? 2024년에 교육부에서 그 도톰해진 뭐 교권보호라는 식으로 해서 카드 뉴스를 제작을 했더라고요. 네, 그 도톰해진 교권보호의 이제 그 근거가 아동학대 불기소율이 이제 줄어들었고 교권보호위원회가 아까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많이 열리는 것이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 교권 침해에 대응한 것이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는 걸 봤는데요.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하지만은 이 교육부가 교사와 학생 학부모를 갈라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어쨌든 사안이 계속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거고 갈등 자체가 완화되었다라는 이야기로 저희는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교육부의 이런 홍보들이 사실은 저는 굉장히 좀 불편한 것도 있고요. 법 개정의 이제 주요 흐름이 정당한 생활 지도의 경우에는 이제 뭐 아동 학대로 보지 않는다. 그다음에 또 이제 별도의 절차가 만들어진 것이 이제 그 아동 학대가 신고될 경우에는 지자체와 수사기관이 그 해당 관할 교육감의 이제 의견을 참고해서 판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불기소율이 줄어들기는 했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제 생활 고시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면 과연 이게 정당한 생활 지도였느냐에 대한 논점은 이제 남아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학부모의 신고라든지 소송 자체를 이제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는 좀 어려운 것. 그러니까 계속 그런 갈등들은 발생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인력하고 공간 이런 재원들이 부족하다라는 얘기는 법 개정 직후부터 계속 나왔던 말인데 실제로 이제 학교에서는 이제 뭐 분리를 시킬 경우 이거는 누가 지도를 하느냐, 어디에 둬야 되느냐. 그러니까 뭐 이게 예를 들자면은 그 분리 지도실을 이제 상담실로 두려고 하니까 이제 상담 교사들은 상담실은 그런 공간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담실로 넣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이제 그 갈등들도 현장에 이제 발생하고 있는 거니까 모르겠습니다. 현장 교사들은 이거 교권보호법이 바뀌고 개정이 되고 나서 되게 좀 많이 좋아졌다라고 느끼는 이야기들을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접해본 적이 많이 없어서요. 교수님하고는 약간 좀 다른 것 같기는 합니다. 네. 대선 기간이니까 이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교원들에게도 정치 기본권을 좀 보장해달라. 해외 사례를 자꾸 비교하면서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현장에 계시는 김 선생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 이제 정치 기본권의 이제 분야들이 뭐 정당을 가입하고 또 이제 후원금을 납부하고 또 직을 유지하면서 출마를 할 수 있고 또 더군다나 이제 정치적 표현을 좀 이렇게 자유롭게 해달라는 건데 이것이 그 수업 시간에 본인의 정치적 신념을 이제 학생들에게 이제 주입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는 저희는 아닙니다. 서희초 선생님 돌아가셨을 때 저희가 많은 선생님들이 이제 노력을 해서 뭐 법을 개정을 했다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그때 드는 생각이 이거였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단기간에 법을 개정할 수 있는 일이 생겼으면 저희는 또 다시 현장을 바꿔내기 위해서는 어느 한 누군가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어야 되느냐라는 이런 마음들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교육 정책을 입안할 수 있는 주체로서 교사들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정치 기본권을 요구하는 것이고요. 그 결과는 사실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되는 학교를 조금 더 민주적인 공간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효과들까지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학 교수들은 정당 가입을 포함해서 정치 활동이 보장이 되고 있고요. 지금 선거법이 바뀌어서 이제 고등학생들도 정당 참여 또 정치에 대한 발언도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조기 대선이 6월달에 있는데 아마 일부 학생들은 그날 투표권도 행사할 학생들이 있죠. 네, 그런 표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대학 교수나 학생들의 어떤 정치 표현의 자유가 있는 만큼 어떻게 보면 초, 중, 등 교사들도 정치와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또 정책 참여 또 뿐만 아니라 책임감 있고 제한된 범위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헌법 제31조 사항에 교육에 있어서는 정치적 중립성을 있기 때문에 헌법에
수호 측면에서는 중시성을 유지해야 하지만 그러나 좀 시민으로서 뿐만 아니라 하나의 교육의 발전의 하나의 주체로서 무엇인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뭐랄까요 좀 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러한 측면들은 상당히 좀 보호가 되고 또 권장이 돼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두 분 말씀하신 방향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이게 또 여러 논의들이 앞으로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새 정부에게 여러분들 두 분께서 반드시 추진해야 될 교육 정책을 제시하신다면 어떤 내용을 말씀을 주시고 싶은지 끝으로 말씀을 듣고 오늘 시간을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김대중 선생님 먼저 말씀 주실까요? 예. 대선 후보들의 이제 공약을 좀 이제 살펴봤는데요. 예, 조금 이제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좀 이 멀리를 내다보는 어떤 비전이 있는 교육 공약을 제가 확인하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예. 근데 저는 이제 구체적인 정책보다는 좀 이렇게 철학이 담겨 있는 방향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이제 우리나라 교육은 경쟁이 너무 심각합니다. 예, 이게 학교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지금 오늘 다루고 있는 이런 문제들도 사실은 이 경쟁 교육의 폐해들이 학교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쟁을 완화하는 그런 정책들이 꾸준히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학교 안의 갈등들이 줄어들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정책이 뭐가 하나 나오면은 저희는 사실 좀 두려워요. 이게 또 저희 업무가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저희는 학교 안으로 들어와야 될 것은 AI 디지털 교과서 같은 사업이나 정책보다는 사람과 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사 또 교사 이외에 다른 이제 교육 노동자들의 이제 정원들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되겠고요. 그런 철학 없이 이 국가가 교육을 책임지고 교육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사실 그것을 실행해 나가는 노동자들이 사실은 그 짐을 다 오롯이 져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말 그대로 빌공짜, 헛공약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유념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정책이 상책일 수 있다. 그래서 지금에 있는 그 교직 그대로의 모습을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오늘 논의한 것처럼 지속 가능한 교육 공동체를 구축하는 게 저는 새 정부의 교육 정책의 핵심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교육 주체 간에 학부모, 교사, 학생 또 일반인을 포함해서 교권에 대한 신뢰 회복을 또 갈등 해소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페인트 칠하고 구조조정 이게 리모델링 한다고 해가지고 새로운 집이 될 수가 없듯이 가장 중요한 거는 학생에게 기회도 보장될 뿐만 아니라 교사의 역할을 또 회복시키고 또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그런 학교 문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측면에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토크는 무너지는 공교육의 여러 가지 측면과 교권 회복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말씀 나눠봤습니다. 김규태 계명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김도영 전교조 대구지부장 두 분 모시고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